1860년대를 전후로 아주 엄청난 역사적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1848년에 관주도의 살롱 전시가 자유화되더니 1860년대엔 독립적인 미술 딜러들이 짠! 하고 시장에 등장해요. 그러다 1874년엔 우리가 잘 아는 인상파 화가들이 아카데미의 틀을 확 깨버리고 독자적인 민간 전시회를 열어버리죠. 그러니까 이 시기에 예술을 독점하던 프랑스 아카데미의 절대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비로소 자유로운 시장에서의 소비에 기반을 둔 이른바 모더니즘 예술의 시대가 탄생한 겁니다. 여기서 프랑스의 유명한 시인 샤를 보들레르가 남긴 기가 막힌 문장 하나 보고 가시죠.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내는 것. 와,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이 짧은 문장이 당시 모더니즘 예술의 사고방식을 문자 그대로 완벽하게 요약해줍니다. 막 산업화가 시작돼서 세상이 미친 듯이 빨리 변해가는데 그 덧없이 흘러가는 유행과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든 절대 변치 않는 고귀한 아름다움. 그러니까 작품 그 자체의 가치를 딱 포착하려고 예술가들이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던 거죠. 그래서 옛날 모더니즘 시절의 소비체제는 화면에 보이듯 아주 단순하고 깔끔한 직선 구조로 굴러갔어요. 1단계, 예술가가 골방에서 고뇌하며 훌륭한 작품을 생산한다. 2단계, 비평가가 나타나서 그 작품의 미학적 가치를 심도 있게 평가한다. 3단계, 그러면 대중이나 수집가들이 그걸 보고 작품을 소비한다. 참 쉽죠? 여기서 비평가라는 직업이 화가와 구매자를 딱 연결해주고 자, 이게 요즘 가장 훌륭한 예술입니다 하고 트렌드를 이끄는 엄청나게 강력한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. 근데 여러분, 이 낡은 시스템이 대중들 사이에서 무너지지 않고 굴러가려면 아주 큰 환상 하나가 필요했어요. 바로 망명한 천재라는 낭만적인 프레임입니다. 세속적인 시장과는 완전히 담을 쌓고 순수하게 예술만 파고들며 고통받는 천재 말이죠. 평생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붓을 놓지 않았던 반고흐를 떠올리시면 딱 맞습니다. 이런 신화적인 이미지가 대중들에게 예술은 마트에서 파는 흔한 상품 따위가 아니야 라고 믿게 만드는 예술의 순수성을 지켜주는 엄청나게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준 거죠. 자, 이제부터 이 해설 자료에서 제일 소름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. 여기서부터 게임의 룰이 송두리째 바뀌거든요. 물리적인 캔버스, 즉 눈에 보이는 오브제를 소비하는 데 열을 흘리던 모더니즘 예술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어버립니다. 그리고 우리는 네트워크 그 자체에 집착하는 완전히 데이터로 돌아가는 동시대 예술의 세계, 이른바 커뮤니케이션 체제로 훅 넘어가게 됩니다. 여기서 오늘 분석할 문헌의 정말 중요한 알맹이 하나만 확실히 짚고 갈게요. 바로 레조라는 개념입니다.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플레이어들이 다각도로 엄청나게 얽혀있는 초고속 시스템을 말해요. 진짜 놀라운 건 이제 동시대 예술에서는 예술이 옛날처럼 혼자 덩그러니 소비되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제 예술은 이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타고 그저 순수한 정보의 형태가 돼서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전송되고 유통되어 버립니다. 자, 그럼 이 숨 쉴 틈 없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속도에 맞춰 새롭게 등판한 게임의 플레이어들을 쫙 한번 살펴볼까요? 어마어마한 돈줄을 진 메가 딜러들,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미술관의 큐레이터들, 전 세계를 무대로 노는 큰손 컬렉터들, 거기다 퐁피두 센터나 프렉, 드랙 같은 초거대 공공미술 기관들까지. 딱 감이 오시죠? 바로 이 소수의 자기들끼리 아주 끈끈하게 얽혀있는 전문 내부자들이 하나로 뭉쳐서 지금의 동시대 예술판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겁니다. 어떤 예술작품의 가치는 그게 갤러리에 걸려서 대중 앞에 전시되기도 전에 이미 이 내부자들의 정보망 안에서 100% 완벽하게 결정돼 버린다는 뜻입니다. 게다가 이 네트워크 안에서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가 옛날이랑은 아예 딴판입니다. 가치는 더 이상 붓터치가 얼마나 정교한지, 색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같은 미학적인 부분에서 나오지 않아요. 이제는 오로지 정보의 속도에 의해 창출됩니다. 이제 동시대 예술가가 성공하려면 서울, 뉴욕, 파리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갤러리와 잡지에 동시에 이름이 도배되는 이른바 편재성을 획득해야만 합니다. 작품이 얼마나 예쁜가 보다 이 작가에 대한 정보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얼마나 빛의 속도로 널리 파느냐, 그게 성패를 가르는 전부인 거죠. 그래서 이 분석 자료에서 꼽는 제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. 바로 부클라즈라고 부르는 굳게 닫힌 피드백 루프 현상이에요. 동시대 예술계는 정말 기가 막히게도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소비하는 완벽하게 폐쇄된 순환 시스템으로 진화해버렸어요. 메가딜러나 큐레이터, 거대 기관들이 대중들이 이 작품을 좋게 평가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끼리 그 닫힌 루프 안에서
작가를 발굴하고 전시 열어주고 몸값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자가발전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. 그럼 이 그들만의 빛나는 폐수형 네트워크가 어떤 순서로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볼까요? 1단계. 네트워크 내부자들이 자기들끼리 특정 작품의 가치를 정하고 정보를 확 띄웁니다. 2단계. 굵직한 기관들이 세금 같은 공적 자금으로 그 가치가 매겨진 작품을 턱 사들여서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죠. 그리고 대망의 3단계. 이 모든 파티가 다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대중들이 그 완성된 결과물을 구경하게 되는 겁니다. 우리는 그냥 경기가 다 끝날 때까지 굳게 잠겨진 문 밖에서 서성이는 셈이에요. 자, 이쯤에서 이 해설 자료에 진짜 소름 돋는 통찰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제2의 현실, 즉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입니다. 저자인 코클랭은 이렇게 분석해요. 동시대 예술이라는 건 갤러리에 놓인 물리적인 작품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네트워크 전체가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실제 예술 작품이 되어버린 세계라고요. 갤러리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낯선 설치물은 솔직히 그냥 핑곗거리나 부차적인 껍데기일 뿐이고요. 그 주변에서 맹렬하게 벌어지는 정보의 교환, 이 네트워크의 웅장한 작동 방식 자체가 바로 진짜 예술이라는 겁니다.